우린 이사 가는 게 아니라 쫓겨나는 거란다. 사당동에서 상계동, 상계동에서 도남동, 도남동에서 서초동 꽃마을로. 아가야, 우리의 방 한 칸은 이 세상 어디에도, 이 세상 어느 하늘 아래에도 없구나. 그래 아가야, 철없는 아가야, 내가 어른이 되면 산동네 달동네 떠도는 엄마 마음 알게 된단다. 그래 아가야, 귀여운 아가야, 무럭무럭 자라서 집 걱정 돈 걱정 안 하는 그런 세상 살려무나. 엄마, 왜 우린 이사 안 가? 내 친구 현이네는 이사 갔잖아. 엄마가 이사 가면은 자전거도 사준다고 그랬지. 우리도 빨리 이사 가자. 응? 엄마, 이사 가자. 우리도 빨리 이사 가자. 내일 모레면 우리 집이 이사 가지롱. 야구를 지롱. 우리 엄마가 이사 가면은 아파트에 일 나가서 돈 많이 벌어서 까까꼬까 사준댔지롱. 재밌는 장난감도 사준댔지롱. 야구를 지롱. 우리 아빠가 이사 가면은 공사장에 일 나가서 돈 많이 벌어서 자전거도 사준댔지롱. 까까꼬까 사준댔지롱.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박찬남 기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최창호입니다. 예, 예. 오늘이 3월 27일입니다. 그리고 오후 1시 지금 막 넘었네요. 전화에 전국 세입자협회 최창우 대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마로니에 방송에서 최창우 대표님을 모시고 주거 현안에 대해서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우 대표님, 예. 예, 저는 지금 양천구에 있습니다. 대표님 예. 지금 계신 곳이 어디십니까? 노원구 상계동에 있습니다. 서울이요. 서울 저 동북 쪽에 계시고 예. 저는 서남 쪽에 있습니다. 예. 전화로 연결해서 이렇게 이제 오늘 서민 주거 복지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장시간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편안하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얘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대표님을 국회에서 뵀을 때 저에게 명함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 명함의 뒤에 보니까 집은 인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예. 그리고 주거권은 안전하며 평화롭고 존엄하게 살 권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서 이 명함 하나로 인간에게 사람에게 주거가 주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를 일깨워주는 그런 명함이었습니다. 물론 명함 앞에 주소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고 합니다만 뒷면에 있는 이 글이 더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날씨 좋습니다. 예, 아주 화창한 날씨입니다. 예. 날씨도 좋은 만큼 오늘 얘기도 좀
재밌게 좋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 이 우리의 주택 문제 또 서민 주거 복지에 관한 문제가 그거 뭐 주택 문제만 그냥 막 져서 해결하면 되는 건데 그거 왜 못해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고 무조건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번에 대표님과 이야기를 앞두고 잠깐 고민해 보는 사이에 아이고 이거 내가 함부로 고민할 문제가 아니구나. 역시 대표님 같은 전문가들에게 제대로 듣는 게 훨씬 낫겠구나 하는 생각을 굳히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어제도 나오고 오늘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가장 문제가 서민들에게는 이제 자기 집이 없는 서민들에게는 세입자들에게는 전세가 네. 요즘 폭등하고 있는 전세가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70%가 넘었다 그러는데 70%가 넘은 게 아니라 어느 한쪽에서는 이미 주택 가격의 90%를 넘어서고 있고 이미 주택 가격보다 전세가가 더 비싼 경우도 있고 뭐 아파트 특히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 어느 아파트는 뭐 이미 전세 가격이 수억씩 하고 뭐 이런 있습니다. 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우리가 제도적인 걸로 또 생각을 하면 네. 그 제도가 잘못돼서 그렇다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네. 뭔가 또 정책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예. 근본적인 거는 세입자들의 힘이 좀 결집이 안 돼서 이런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예, 예. 이제 독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 독일은 인구가 이제 8천만이니까 우리보다 조금 많죠. 네. 그런데 독일의 경우 세입자 협회에 그 가입한 회원이 100만 명입니다. 오. 100만 명 인구 8천만에 100만 명이 이제 그것도 성인들이 네. 가입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그 주거권에 관해서 이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를 원하느냐 이렇게 정치권에서나 정부에서도 네. 오히려 물어보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떤 정책을 세울 때 그 협회나 단체의 의견을 미리 물어보고 반영하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이 굉장한 어떻게 보면 당사자 단체인데 당사자들이 이제 자기의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어떤 게 문제인지 또 이게 사회적으로는 좀 이 파악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이렇게 그동안 활동하는 거 보면 기득권 집단에 자꾸 기울어지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도 또 기득권 출신인 경우들이 많고요. 네. 또 재산도 많고 네. 그리고 기득권자들을 주로 또 만나고 네. 이런 관계에 이제 있으니까 실제로는 이제 세입자 같은 사회적인 아무래도 좀 약자들이 뭉치지 않으면 사실은 좀 해답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다 하는 걸 좀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말씀을 감히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 이 100만 명이 이제 이렇게 뭉쳐 있으니까 네. 지역의 그 임대차 가격 결정하는데도 참여를 해가지고 예. 지역에 이제 지방 정부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독일은 16개 연방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각 그 연방에 임대인 협회가 있고 또 세입자 협회가 있고 지자체가 있고 하는데 이 3자가 네. 서로 협의해서 네. 임대료 적정선을 정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마음대로 오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처럼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냥 정책 위반자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편리에 따라서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해봤다가 안 되면 또 저렇게 한번 해보고 뭐 또 그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바꿔보기도 하고 뭐 이러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경향도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대체로는 집 가진 사람들 예. 또
또 집을 뭐 한 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 이제 임대 내놓을 일도 없고, 그런데 이제 두 채 가진 사람들부터 이제 임대를 내놓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두 채 가진 사람도 뭐 하우스푸인 경우가 많고, 예. 세 채 이상 가진 사람들, 그리고 뭐, 예전에 몇 년 전 통계입니다만 어떤 사람이 혼자 2,000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건설업자들, 이 사람들, 이들의 목소리에만 주로 귀를 기울이는 지금 정치권이고 정부다. 그래서, 좀 현 정부나 뭐 그 이전 정부도 대체로, 세입자에 관해서는 뭐 임대인에 기울어져 있는 건설업자의 입장에 기울어져 있는 그런 어떤 정부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이명박 정부 이후에 공공임대주택도 급격하게 줄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참 세입자 입장에서는 참담한 현실이고 또 거의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있는데 세입자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투명인간 취급받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사성을 지금 해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세입자도 이제 우리나라 세입자들도 단결해서 네. 세입자들의 입장을 내놔야 된다. 네. 그러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전세가가 이제 아까 박 기자님 말씀대로 마구 폭등을 지금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막 배씩 폭등한다고 하는 게 이제 엊그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네. 그렇게 뭐 막 폭등을 하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잡으려면 네. 공공주택이 일정하게 보급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공공주택,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부르는 이 주택, 10년 이상의, 장기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은 지금 통계가 101만 채입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모든 집의 5% 수준의 그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나, 모든 집의 5%라는 거는 조금 설명을 다시. 그러니까 지금 가구 수가 한 1,850만 채 정도 됩니다, 현재. 예. 그러니까 이제 5% 조금 넘는 정도의, 그런, 집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공공임대주택 숫자가요. 101채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무슨 숫자가 되는 거죠? 101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건 네네 101만 호라 그랬던가? 101만 호라 그랬죠. 예. 101채라고 했으면 잘못 말한 거고요. 101만 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101만 호는 네네. 무슨 숫자입니까? 101만 호가 이제 10년 이상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거죠. 10년 이상 되는 그러니까, 장기 임대 공공주택이 101만 호다. 그 그 숫자가 전체 숫자의 5%가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한 1,900만 호 가까이 있는데 뭐 대략 잡아서 2,000만 호 가까이 이렇게 있는데 현재 집 숫자가요. 거기서 100만 호를 그중에 보니까 100만 호니까 5% 그러니까 정도다. 5.5% 정도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모두 100채 있으면 우리는 5채인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 32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얼마나 이렇게 많이 또 다릅니까?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도 17채고 OECD 나라 평균으로 하면 이제 11채 반이고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어서 사실은 공공임대주택을 제대로 보급하지 않고는 전세 폭등이나 월세 폭증, 월세가 지금 엄청 증가되잖아요. 이제 이런 현상을 잡을 수가 사실상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거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전세가 폭등에 대한 이제 원인도 말씀해 주셨고, 지금 이제 지금 대책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101만 지금 말하자면 101만 채밖에 없는데 101만 호. 그러면 1만 호밖에 없는데 실제로는 가장 힘든 분들 들어가고 나면 사실은
뭐 여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제 예. 한부모 가정이나 수급권자 예. 이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이제 그분들에게도 빠듯하게 돌아가고 남는 여분이 없으니까 청년 또 요즘 되고 있는 결혼하시는 분들 네. 또 대학가의 학생들 이런 네. 젊은이들이 차지할 막 사회 출발하는 사람들이 차지할 주거가 없다. 공간이 없다. 주택이 없다.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예.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예. 박근혜 그 후보가 행복주택 20만 호를 공약으로 또 제시했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행복주택 20만 호. 그 전에도 네. 한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총선 때? 총선 때는 새누리당이 이제 공약을 했는데 그때 그 박근혜 지금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비상대책이 막 만들어가지고 진두지휘하던 때지요. 예. 근데 그때 새누리당은 공공임대주택 120만 호를 만들겠다고 아주 호언장담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매년 20만 호씩 만들기 때문에 2018년도까지 매년 20만 호씩 자기들이 확충을 해가지고 120만 호를 새로 확보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거의 뭐 뻥이 돼버리고 말았긴 합니다만. 이 뻥. 근데 그런 뻥. 구라. 뻥. 형 구라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이 완전 구라죠. 이제 이 구라를 친 건데, 근데 사실은 120만 호 공약을 하고 거기다 아주 친절하게 매년 20만 호씩 한다라고 딱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래갖고 그렇게까지 못을 박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까지 매년 20만 호씩 해가지고 120만 호를 추가로 확보하면 새누리당이 공약할 때 이제 한 90만 호 그 가까이 되고 있었거든요. 공공임대주택 그 재고량이. 그러면 거기다 120만 호 합치면 200만 호. 210만 호 그러니까 200만 호 좀 넘어가죠. 그러면은 훨씬 좀 많이 풀리고 지금 같은 전세 폭등 이런 거를 좀 보기가 더 좀 이런 현상을 우리가 안 봐도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안 오른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되지는 않죠. 왜냐하면 공공주택 형태로 전세 임대를 많이 보급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120만 호 중에는 그러고 또 월세주택도 또 보급을 하고 또 소득에 따라서 또 보급을 한다면 사실은 뭐 지금처럼 이렇게 전세난에 또는 월세가 막 폭증해가지고 아이고 죽겠다 온천지서 비명을 지르는 이런 상황은 많이 완화가 되죠. 더군다나 요즘 이사철이라 이거 아주 그 피부에 와 닿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이사철인데. 근데 정부가 아니라 새누리당은 총선 때 120만 호를 얘기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 희망주택인지 뭐 20만 호 건설도 얘기하고 했는데 실제로 정부에서 아까 미리 구라 뻥이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뭐 전혀 손도 안 대고 있는 겁니까? 최근에 약간씩 좀 짓고 있긴 하죠. 짓고 있긴 한데 예를 들면 그 20만 호씩 확보한다고 하는데 이제 지금 행복주택부터 좀 말씀드리면 행복주택 이거 만든다고 했는데 20만 호? 20만 호 만든다고 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갑자기 14만 호로 줄여버렸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여기저기서 이제, 우리하고 협의 안 하고, 지자체하고 협의 안 하고, 당신들 마음대로 막 했냐 하면서 이제 항의도 하고, 그리고 철도부지에 짓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스스로도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당시 그 공약을 위반해가지고 온천지 공약집에도 그 담겨 있거든요. 계획 없는 공약이었네? 철도부지에 짓겠다고 했는데, 나중 보니까 철도부지에 지으려고 하니까 시설비 이런, 비용이 오히려 더 든다는 거예요, 보통 주택보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제, 당시 그 대통령, 공약사항에서는, 그게 국가 땅이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국가 땅값은 뭐 사실상 안 들어가고, 짓는 값만 들어간다는 식으로 사실은 뻥을 쳐가지고,
너무나 뻥을 많이 친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걸, 못 짓겠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줄여버리고, 하나는 또 도심에다가 처음엔 짓겠다고 했는데, 이제 도심이 아니라, 뭐, 외곽, 뭐, 이런 또 다른 곳, 뭐, 이런 데도 짓는다는 식으로 말을 확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 공약을 해놓고 이렇게 막 말을 바꿔버리고 지금도 착공된 데가 얼마 안 되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14만 호 그 약속이나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볼 때 그것도 지키기가 지금 하는 이런 뭐 모습으로 봐서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새누리당의 120만 원은 그냥 완전히 날아간 겁니까? 예, 그건 날아간 겁니다, 지금. 예, 뭐, 지금, 안지원, 이미 지금 뭐, 몇 년 지났고, 이제 2018년도면, 뭐, 올해 지금 가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15년이잖아요, 2015년. 네. 2015, 2016, 17, 18, 이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건데, 네. 그런 로드맵이 전혀 없어요. 예, 없고, 예산안도 전혀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내년이 또 총선인데, 내년엔 또 뭐라고 할런지 모르죠. 그래서 120만 원 공약을 해놓고는. 그래서 총선이 있고 그래서 그랬나요? 아니면은 또 이것도 뻥인가? 아니면 이것도 뭐 철도 부지에 집 짓는 식으로 뭐 잘 알아보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내놓은 얘기입니까? 뭡니까? 하여튼 그냥 거의 그냥 뻥카 수준으로 질렀다고 저는 봅니다. 예, 왜냐하면 총선 아주 직전에 그냥 그걸 질러댔거든요. 그게 또 내년에 또 총선 아닙니까? 그래서 예, 그런지 또 이상한 계획을 내놨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뭐 기업형 임대주택인가 이거를 정부에서 네. 대량으로 기업 재벌들에게 그렇습니다. 예, 기업형 임대주택 싸게 예. 토지를 예. 싸게 줘서 네. 싼 가격에 아파트를 짓게 해서 주택을 짓게 네. 해서 무주택자들에게 싼 가격으로 아파트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이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좀 말씀, 예, 이제 하신 거하고 조금 다른 건 이제 싼 가격에 보급하겠다 이건 아니고, 아직, 일단, 이 시중 가격에 보급하겠다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싼 가격도 아니고 시중 싼 것도 가격에, 아닙니다. 시중 예, 예. 가격에 아파트 주택을 사기 위해서 줄 서지 않는 정도로 해주겠다 이런 얘기였겠네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기업형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걸 이제 최근에 내놓고 그걸 갖다가 거의 전방위적으로 지금 막 하겠다고 정부에서 예. 막 나서고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알다시피 기업이 주로 출자하고 네. 그들이 주도해서 만든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민간 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보는 건데, 정부는 세제 혜택에다가 또 공공토지 조성해 놓은 거 이런 걸 또 기업에다가 넘겨주는 거를 비롯해서 네. 많은 혜택을 갖다가 주게 됩니다. 그 계획안에 따르면은. 그럼 그 땅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땅이 없으면은 뭐. 땅이 많이 있지는 않죠, 이제. 그런데 그래서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 있는 땅하고, 예. 어떤 건 짜투리 땅을 포함해가지고 이런 땅하고, 예. 그리고 이제 경기도 인근 이런데 수도권에 그 LH가 그 조성해 놓은 좋은 땅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지를 기업한테 이제 넘기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로 문제 중에 문제는 그린벨트도 풀어가지고. 네, 그게 문제인데. 그것도, 네. 그게 큰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린벨트도 이제 풀어서 그것도 이제 기업한테 말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그 기업형 임대주택 짓겠다고 하는, 그런 출자한 그 기업들에게 넘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푸는 거, 이거를 또 관련 그런, 이제, 기업형 임대주택이 신청할 수 있게까지 해놓고, 그리고 어떤 부지가 지금 확보되면. 기업형 임대주택을 짓는 그 재벌 기업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는 기업이 우리 여기다가 좀 주택을 짓고 싶으니까 아파트를 짓고 싶으니까 이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시켜 주십시오 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특혜도 보통 특혜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신청하면 뭐 당연히 이제 긍정 검토하면서 이렇게 또 진행을 하겠죠. 옛날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예, 예. 행동을 지금 이제 예. 막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또 더 큰 문제는 이거 자꾸 들으면요 막 열받아서 더 이상 얘기를 못 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보면 네. 그 이제 기업이 네. 어떤 부지를 네. 이제 공공 그런 부지를 이제 확보하게 될 때 계획서에 50%만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하면 나머지 50%는 뭐 복합개발 형식으로 니네가 알아서 이제 그건 개발해라 또 이렇게 또 해놓은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세금 내고 나서 5% 정도 수익이 나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아주 파격적인 이런 안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런데, 기업한테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뭐 전적으로, 완전히 동의를, 전적으로 이런 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의를 못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동시에 또 더 다른 문제는, 네. 뭐라고 할까, 공공성은 또 엄청나게 또 훼손시켜 놨어요. 예를 들면 초기 임대료가 중요하거든요. 공공자금이 들어간 거는 네네. 이전까지 초기 임대료를 통제를 해왔거든요. 공적으로. 그렇게 해왔죠. 근데 지금은 기업형 임대주택은 초기 임대료 통제도 사라져 버렸어요. 기업 마음대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8개 그 규제 조항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다 빼버리고 대표님 2개만 잠깐만요. 살려놨는데 대표님 잠깐만요. 저기 초기 임대료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잠깐만요. 좀 짚고 넘어갈 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네, 네. 아까처럼 뭐 그린벨트도 해제해서 특혜를 주고 또 네. 여기저기 LH 공사나 뭐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땅도 싼 가격으로 물론 주겠죠. 똑같은 네. 가격으로 주지는 그거는 싼 가격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보기에는 좀 그럴 가능성이 그런 있어 보이죠. 가격성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또 은행에서 네. 또 돈도 대주겠죠. 그렇겠죠. 예. 그것도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결국은 국민의 돈인데 국민의 네. 땅이고 그렇게 해서 재벌이 이 집을 줬어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건 저는 그렇게 해서 좀 싸게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시중 가격으로 공급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 당시 또 시중 가격이 될지 더 비쌀지가 알 수도 없는 일인데,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초기 임대료라고 하는 걸, 네. 그동안에 공적인 자금이 투입되었거나 하는 공공성 있는 주택에는 그런 조건을 항시 걸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주택이 있으면 이제 시중가의 80%로 해라, 또 어떤 건 뭐 70%로 해라, 이런 식의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런 규제도 풀어주겠다는 겁니까? 그걸 완전히 빼버려가지고 그것이 바로 빗장을 완전 풀어버린 거죠.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 그런 거, 그러니까 굉장히 초기 임대료 문제는 지금 심각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짓고 나서 초기 그 임대료를 자기네 마음대로 이제 정해버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뒤 이 주택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겁니다, 아마도. 무주택자들을 빌미로 해서 기업에 돈 몰아주기 이렇게까지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우리는 그렇게 보죠. 근데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조건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초기 임대료인데 네. 이것을 이제 풀어버리고 그리고 공공적인 지원은 엄청나게 하고 이제까지 기업한테 이렇게 파격적으로 지원한 정부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막 눈치를 봤거든요. 이 재벌한테 이게 막 퍼주기 하냐, 막 이러면 어떡할까, 막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눈치를 보고 운을 떼다가 말다가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아주 막 과감하게 그렇게 밀고 나가는데 이거는 뭐 의료 민영화나 이런 민영화 계도하고 이게 아주 흡사한 겁니다. 흡사한 거고 초기 임대료를 그렇게 풀고 그리고 이제 공공적으로 놔뒀다는 게 이제 4년제, 8년제 그리고 해마다 5% 이상 못 올리게 한다. 단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거기 거주 기간을 4년 또는 8년 요거 하나 기간 하나 살려놨고
그다음에 5% 상한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정해놨는데 초기 임대료를 되게 세게 부르면 이 상한이 무의미해지잖아요. 그렇죠. 옛날은 초기 임대료를 주택에 따라 다 다릅니다만, 저 시중가에, 그걸 이제 감정가 형태로 나중에 평가합니다만, 시중가의 70%다, 뭐 이런 식으로 이 규정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5%가 적용이 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서민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일정하게 또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기회는 별로 없었지만, 공공주택이 너무 적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금 아주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기업 위주의 그런 주택을 지금 만들면서 공공적인 자금 내지 공공재는 엄청 투입을 하고 공공성은 뭐 거의 담보를 하지 않는 그러면서 이제 중산층을 위한 거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뻥입니다. 중산층이 뭐 월 80만 원 내지 120만 원 이렇게 월세를 내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까지 비싼 월세를 내고 중산층이 중산층으로 남아 있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말은 중산층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상층을 위한 어떤 그런 방법이고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 하냐 이제 우리들이 그 토론을 이렇게 하면서 일단은 기업에게 건설 자본이나 이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거 아니겠나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주택자들을 빌미로 해서 다시 재벌에게 돈 몰아주기. 그렇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그렇게 거잖아요. 보는 겁니다. 그렇게 몰아주고 지금 이제 그들이 일감이 없다 그러거든요. 뭐 중동으로 가라 뭐 대통령이 뭐 그랬다는데 중동에도 일감이 별로 없고 일감이 없으니까 이제 국내에 그들에게 이제 일감을 한편으로 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공공자금은 이제 투입을 하지 않고, 우리가 중산층을 위한 이런 임대주택 대책을 내놨다, 이런 생색은 엄청 내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형 임대주택은 실질적으로,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서민은 뭐 아예 좀 엄두 내기도 힘들고 중산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 달에 150만 원이나 되는 임대료를 120만 원이나 되는 임대료를 내고 있다 보면은 사실 중산층이 무너지는 역할도 되겠네요. 자기 임대료 내다 보면은 자신들이 저금 모으는 돈도 없을 것이고 뭐 그냥 오히려 중산층이 기업형 임대주택에 들어가 살다가 그냥 주저앉는 무너지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는데 임대료가 워낙 높으니까 임대료가 높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도심에서 이런 임대주택을 이제 필요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학군 좋은 데 사는 이제 그런 좀 말하자면 세입자 중에도 좀 생활이 좀 유복한 편에 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좀 이용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분들이 뭐 이용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닌데, 일단은 이렇게 값을 세게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을 만들면서 이것을 중산층을 위한 대책이라고 말을 하고, 기업들에게는 마구 퍼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성격의 정부인가 하는 걸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기업형 임대주택에 관한 건 지금도 국회에서 그냥 논의가 되고 있고, 여러 차례 토론이 있었는데, 결국 아직 답이 잘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건 이대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 다더라도 많이 고쳐야 할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것을 마음대로,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가, 바로 새정치연합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동 걸 의지도 없고, 지금 뭐, 능력도 보이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정도는 그냥, 새정치연합이 쉽게 합의해 주는 거 아닌가 하고, 그들하고 그냥 같이 이렇게, 묻어서 가는, 강행을 하는. 그러니까 결국 세입자
세입자들이 단합을 해서 단결을 해서 세입자들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내줘야 되는데 세입자들의 네. 목소리가 작고 아예 들리지 않으니까 좀 입김 센 쪽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정책하시는 그거, 분들은. 네. 자, 여기까지만 이 얘기는 좀 다루기로 하고요. 예. 아까 저기 우리 전세난 얘기도 했었습니다. 주택가의 7, 8, 90%도 넘어서고 어느 또 수도권 근처에는 이미 주택가를 넘어서는 전세 임대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도 했는데 심지어 요새 이제 봄철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이사를 하다 보면은 부동산이 나서서 그러는지 아니면 임대업자가 나서서 그러는지 그냥 다급해서 그랬는지 이사 가시는 분들이 세입자들이 네. 잘 살펴보지 않고 그냥 조금 싸다, 조금 편하다 이런 생각에서 덜컥 계약을 했다가 네. 나중에 보니까 그 주택이 엄청난 담보 대출이 되어 있고 해서 그 대출 금액이 주택가의 80% 90%를 넘다 보니까 결국 깡통 전세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짚어봐 주시죠. 깡통 네, 전세라고. 깡통 전세다 이러는 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깡통 찼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지 됐다. 말하자면 보증금이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찾을 수가 없게 됐다. 받지도 그렇죠. 못한다 나간다 네. 그럴 때. 보증금은 일부를 잃는 경우도 있고 모두 다 잃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엊그제 박 기자님 혹시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로또 1등 당첨된 분, 그분이 네. 깡통 전세를 당한 분이세요. 로또 1등 당첨되기 전에 당첨되고 나서요. 되기 전에. 예. 그래가지고 이제 깡통 전세까지 돼가지고 집안이 말이 아닌 상황으로, 네. 이렇게 됐었는데, 네. 그분이, 우연찮게, 네. 복권 1등에 이제 당첨이 된 거죠. 어허. 12억인가? 네. 이렇게 당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특히 깡통 전세에 관심을 네.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융자금이 많이 껴있는데, 이제 부동산 업자가, 네. 이건 이 집은 전혀 이렇게 문제될 집이 아니다. 그리고 요즘에 다 이렇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안심해도 정확히 된다 나오지는- 그렇게 했겠죠 그렇죠. 네. 정확히 X 얼마에 계약했는지는 모르겠는데, 3, 4억 되는가 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계약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마침 이제 깡통 전세가 돼가지고, 나중에 계약 기간이 끝나서 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네. 집주인이 이제 파산 신청을 나는 했다. 난 감당을 못해서,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라. 이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 푼 못 찾고 이제. 근데 나오게 된 그거를 거예요. 깡통 주택을 네. 그걸 그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네. 사기죠, 사기.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제 일종의 사기죠. 예, 그런 못될 짓을 하고 다니는 놈들이 있죠. 그런 부동산이 네. 좀 있죠. 안 그런 부동산이 대다수지만, 일부. 그 부동산이 그러면 임대업자하고 짜고 하는 경우가 있겠죠. 예,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럼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를 사실 예. 이거 전문적인 문제가 많아서 그리고 네. 또 바쁘게 사는 서민들 무주택자들이 이런 거를 일일이 알아보기 위해서 이쪽 관공서 저쪽 가서 확인해보고 이러기가 사실 조금 힘들고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부동산 업자, 중개업자들에게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중개업자 그리고 자체가 이렇게 세입자들을 속이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깡통 전세에 당하는 무주택자 전세 세입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될 텐데 예. 이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 정부 대책은 어떻고 지금 세입자 협회 대표로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요 대책에 관해서 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정부 대책은 혹시 있는지, 정부 대책이 일단 없다면 이제 세입자협회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요거 이제 깡통 전세 관련해서는 네. 사실은 이제 이 보증금 전액 보장 대책을 내라 이렇게 이제 저희는 그동안 주장을 해왔는데 네? 잠깐만요. 말씀을 다시 조금 제목을 다시 이렇게. 예 보증금 네. 보증금 보장 네. 전액 보장 네. 보증금 전액 보장 대책을 정부나 네. 뭐 국회에 내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떻게 그걸 다 보장을 하냐, 그건 사적인 영역인데 이제 예. 이런 예. 대답이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나라와 달리 전세 제도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전세금에 거의 세입자의 전 재산이 걸려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뭐 아무래도 한 90% 이렇게 걸려 있고 그럴 텐데 예. 바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전세 제도가 발달되어 있는 나라 같은 경우 네. 전세 보증금 이것이 줄어들면 그 세입자의 삶은 더 악화되고 세입자 가족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근데 이처럼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깡통 전세에 대한 어떤 법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현행 그 국회나 정부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나 국회가 사실상 이제 손을 놓고 있는데, 내놓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신용보증, 일종의 보증금을 보장하는, 네. 그런 보험에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전세 세입자가 신용 네. 보증에 가입을 하라? 일종의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두 가지가 있는데, 대한주택보증에서 보증하는 게 있고, 예.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에서 이제 보증하는 게 있는데, 이게 문제는. 잠깐만요. 그럼 임대주는 뭐 거기에 서명한다거나 뭐 도장을 찍어준다거나 그 임대주의 허락을 또 받아야 되는 사항 같은 건 없습니까? 예, 이게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했다가, 그걸 갖다가 개선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도 일단은, 이 제도가 여전히 안고 있는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일단 2년 기준으로 0.4%의 그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0.4% 정도를 이렇게 돈을 낸다고 하면 일시불로요? 계약할 때 내야죠. 한 번 내고 마는 겁니까? 이러면 2년 기준이면 한 1억 기준으로 40만 원 이렇게 냅니다. 일시불로 40만 원짜리도 있고, 한 번 내고 마는군요. 네네. 46만 원짜리도 있고요. 예. 1억 기준으로. 근데 이제 뭐 서울에 어지간한 집이 뭐 2억, 3억 하잖아요. 그러면 네네. 이제 3억이다 그러면은 이게 40만 원씩 곱하기 3을 하면 이제 120만 원 또는 140만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서민들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돈이죠, 이게. 일단요. 네. 그리고 대한주택보증은 이제 최근에 이건 생긴 건데, 대한주택보증 같은 경우는 이제 전액 보증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네. 4억 이하만 일단 대상으로 하고, 네. 또, 아파트나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 이런 건 전세가율이 또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너무 높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의 전세가율이 75 내지 80% 넘어간 집은 아예 보증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 세입자들에게 뭐 기회를 여기 좀 도와주는 것 같지만, 네. 따져보면 세입자들에겐 참 어려운 것다. 그것마저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그렇죠. 이제 이 어떤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이런 전세가율이 이제 75% 넘어가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당연히 있게 되는데, 예. 이 전세가율을 계산할 때 이게 첫째는 이제 은행에다 잡힌 돈이 얼마냐? 네. 이제 요거에 플러스 해가지고 네. 세입자의 보증금 전액을 또 이렇게 플러스 시켜가지고 이것이
그 집 가격의 75%나 80% 이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네. 사실은 어떤 집이 가격이 얼마인지 세입자가 일단 잘 몰라요. 어떤 집 들어갈 때.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 부동산 업자한테 그거 다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걸 다 물어봐야 되고. 네. 그러고 전세가율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모르는 경우가 또 어떤 경우냐 하면 이제 다가구 주택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인 한 명에 세입자가 대체로 6명 정도 또 적게는 4명, 많게는 8명까지 있는 이런 주택인데 네. 다른 나보다 일찍 들어온 세입자의 전세 가격이 얼마인지 이걸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아, 상당히 복잡하네요. 예, 이런 거 잘 알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보통 서민들한테는 뭐 아파트보다도 이런 다가구 주택 같은 데 이런 데 많이 들어가죠. 예, 많이 예. 들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이런 다 분들이 제일 살펴보고 알아보고. 취약한데 그렇죠. 이런 분들이 제일 취약한데 정보를 잘 알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렇죠. 안다고 하더라도 전세가율이 75% 이상이면 안 된다. 예. 이런 거를 막 정해 놓으니까 네. 그림의 떡이죠. 네.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에서는 아파트만 또 전액 보장하고, 네. 단독주택은 또 뭐 더 적게 보장하고, 다세대 주택은 더 적게 보장하고, 뭐 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그래서 드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런 상황이어서, 예. 실제로는 세입자 이제 2,300만 중에 예. 아주 극소수만 여기에 가입해 있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 보험제도에 의지하는 건 뭐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실제로 사회로 봐서는 네. 근본적인 대책을 내야 된다. 이렇게 네.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거 뭐 얘기가 약간 복잡하지만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면 이제 그 민병두 의원이 이런 문제에 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병두 의원실에서 그 내놓은 안 중에 민병두 의원. 민병두 의원이라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여의도 연구원의 원장님으로 계시는가? 그분 예, 말씀하시는 뭐 맡고 있는지는 전 잘 예,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분이 이제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예. 근데 내놓은 안 중에 하나가 이 법률안으로 제안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은행에 잡힌 돈 그걸 근저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근저당 액수와 네. 그리고 세입자의 보증금 네. 이것을 합쳐가지고 예. 일정한 퍼센테이지가 넘는 집은 네. 이게 그 관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입장. 그러니까 은행에서 융자를 할 때 그런 걸 LTV라고 하는데 LTV에 전세 보증금을 포함시켜야 한다 하는 그런 안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정한 비율 이상으로는 LTV라고 주택담보대출 인정 비율인가 뭐 이렇게 나가는 긴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예. 그럼 자꾸 약자로 많이들 써갖고 이제 저도 어차피 기자니까 LTV를 알지만 지금 LTV라 그러면 누가 그거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네, 대출, 부동산 대출 뭐 인정 비율인가 이렇게 주택 대출 그렇습니다, 인정 이제. 비율 이렇게 보면 되는 그게 거죠? 이제 예. 60%라 그러면 60% 이상은 이제 못하게 만드는 거죠, 대출을. 그러니까 은행에서. 안 해주도록 은행에다가 아주 제도를 만들어 놓자. 민병두 그렇습니다. 의원의 주장이. 거기에 보증금도 포함시켜라 이런 거죠. 보증금 포함해서 60%를 넘지 않도록 하라.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LTV 비율은 뭐 그때 액수가 이제 좀 뭐 정부가 정하기 따라 이제 달라집니다만 네. 이전까지 이제 50% 60% 요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지금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60%에서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앞으로 그런데 일단은 그 이상 못하게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임대인들은 월세를 내놓아야 되잖아요. 이제 전세를 내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비율 때문에 은행 융자를 더 이상 못하게 되니까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융자를 안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집에.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이제 내놓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그런데 그런 경우는 입법적으로 좀 제한을 해서 60% 이상 되는 집은 일단 뭐 그거는 주택마다 다릅니다만 그런 거는
보증금을 받는 형태의 그 전세 또는 반전세로 내놓지 말고 월세로만 내놓거나 이런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 예. 안 그러면 60% 넘어가는 이런 주택 같은 경우 경매 돼버리면 실제로는 받을 게 없어진다. 깡통전세 되는 깡통전세가 거잖아요. 바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대체로 이제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 주택이 어떤 경우에는 저희 가격의 55%까지 막 내려가거든요. 예. 경매하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파트는 뭐 낙찰가율이 한 85% 되는 경우도 있고 더 낮은 경우도 지역에 따라 이제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깡통전세를 방지하려면 근본적으로 그런 대책을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르게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게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택을 담보로 잡히는 이런 관행 이런 거는 지금 앞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주택을 은행에서 잡는 형태로, 그건 왜냐하면 거주지인데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사는 것을 은행에다가 이렇게 잡힐 수 있다고 하는 이 사고방식부터 앞으로는 좀 바꿔나가야 될 것 같아요. 단기간에 될 일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게 단기간에는 안 되고 장기간을 두고 해가겠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주택, 집을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주거 공간으로 보지 않고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그거로 담보 대출을 하고, 그래서 지금 주택 담보 대출 비율이 지금 굉장히 높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자꾸 이제 오히려 문제가 높아져서 주택 담보 대출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이거로 지금 금융권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그거까지 짚고 넘어갈 수는 없고요. 지금 그렇게 지금 이 깡통 전세도 그렇고 그와 관련해서 깡통전세와 관련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예. 이 최근에 그 전세가가 막 폭등을 하잖아요, 지금. 예. 이렇게 폭등하는 데는 제가 처음에는 이제 세입자들의 단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제도적으로 볼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임대 주택을 우리가 이제 지금 5%밖에 안 되는데 적어도 프랑스 수준 17% 정도로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같이 집이 문제되는 사회에서는 더더욱 이제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그럼 앞으로 10% 이상 더 확충을 해야 된다. 이러면 10%면 한 대강 한 200만 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새로 짓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미 있는 집을 사들여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신규로 좀 더 지어야 되는 것도 있고 이제 이런데 최근에 이제 정부의 정책이,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정책이 빚내서 집 사라 하는 이런 정책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빚내서 이제 집을 자꾸 이제 사는데 그거는 이제 한 채를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 채를 사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정부 이제 정책이 저금리 또 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빚내서 이제 자꾸 집을 사게 되면 결국은 이제 은행으로 그 이자는 따박따박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그 경제 사정은 계속 이렇게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또 가는 거잖아요. 가는 거고, 또 월세도 빚내서 내라, 또 전세도 빚내서 내라, 지금 막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세금 같은 경우도 이제 빚내서 또 내라 이러니까 이제 돈 이자율이 싸지니까 이제 그렇게 또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깡통전세 이런 그 문제로 자꾸 몰아가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처럼 빚내서 집 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자꾸 그 전세가를 더 높이는 효과를 발휘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자꾸 대출을 해주면서 빚내서 집 사라 그러면 집 산 사람이 계속 은행 원금 갚고 이자 갚고 그러다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엔겔 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그랬는데 요새는 주택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자기가 버는 돈에서 주택 융자금 내고 이자 내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삶이 빈곤해지는, 아주 핍박한
열악한 삶을 살게 그렇죠. 되는. 예.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 이 삶의 질이 이제 악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 하우스 푸어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집을 두 채 가진 사람. 예. 그러니까 집이 막 오를 때, 저번에 오를 때 그 집을 이렇게 사고 자기는 또 새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예. 종종. 예. 그런데 그러면 이제 자기 집이 점점 이렇게 한 채 이제 사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한 채 사놓은 거 이게 이제 제일 많이 올랐을 때 이제 샀기 때문에 네. 이자율도 이제 고정금리였다면 이제 굉장히 또 부담이 또 더 많이 가는 것이고요. 네. 요즘에 이제 갈아타라고 뭐 얘기는 합니다만 그 액수가 또 한정되어 있고.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이제 은행에다가 막 이자 내고 막 이러면서 압박감에 이제 또 시달리고 하면 그러면서 생활비는 또 쪼들리고 하니까 그걸 다른 주택 전세 내놓은 사람한테 거기 전세가를 올려라 아니면 거기에서 월세를 자기 이자 내게 월세를 갖다가 더 올려라 새로 내라 이렇게 하면서 세입자한테 거꾸로 또 그것도 압박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 하우스 문제와 푸어 문제가 결국은 세입자의 삶의 질의 악화로 연결이 되는 악순환 이런 현상도 생기는 거죠. 예. 지금 그런 말이죠. 이게 지금 우리 전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하다 그래야 되나요? 우리나라에만 이제 그 전세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과 어떻게 비교해야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세입자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세입자 관리가 엉망으로 되고 있는데 네. 전세 주택 임대 문제가 굉장히 엉망 관리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어때요? 여기 이 세입자 임대료라든가 이런 거를 정부에서 어떻게 좀 관리해주고 관여하는 그런 나라들은 전혀 없는 겁니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OECD에 가입한 나라 중에요. 예. 우리나라처럼 임대료를 이 사적인 거래 영역으로 남겨놓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이제 여러 그 OECD 나라들에서는 네. 당연하게 주거 문제를 공공성 있는 문제로 바라보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임대료를 통제 관리하는 것이죠. 예. 자기 멋대로 오르게 이렇게 해놓으면 그 네. 사이에 이 불안 요소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안 요소고 그리고 막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때려 올라버리면 네. 결국은 피해는 전 국민이 보는 거거든요. 이게 네. 경제 성장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게 네. 그 세가 마구 이렇게 올라제끼면 이 건물 가진 사람이나 이런 사람한테 득이 될 뿐이고 건설업자한테 득이 되는 것이지. 네. 실제로는 모두가 피해자라는 것이죠. 이제 주택을 한 채 가진 사람의 경우도 실제로는 자식을 분가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좀 싼 세입 집이 있어야 되는데 월세 전세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렇게 또 안 돼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을 한 채 가진 사람도 피해자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하우스푸어의 경우도 그렇고 또 세입자는 더 그렇고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 막 몰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다 통제를 하고 아까 제가 독일을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앞에서 독일은 전세 뭐 깡통 전세 얘기할 때 독일의 예를 들어 주셨는데 또 독일이 참 그건 잘 돼 있는가 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임대료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지금 그러는 건데요. 예, 이제 예. 그들은 전세 제도가 이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이제 일정하게 비교 차임제다 해가지고 예. 그 주변 시세하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비교해서 액수를 정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폭등하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20년 동안 매우 그 안정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해마다 이렇게 마음대로 그냥 올리고 이러려면 이런 가서 심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이게 왜 당신이 이렇게 올리는데 그런 이유를 갖다 충분히 뭐 재건축했다든지 뭐 설명을 해가지고 그걸 증명하지 못하면 올릴 수도 없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서 또 이렇게 통제하죠.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 공정임대료 제도로 해가지고 또 통제를 해서 건축비 감안해가지고 또 통제를 하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다른 나라 이렇게 통제하는데 우리는 이걸 내버려 두는데
한 말씀 드리면 사실 짜장면 가격이나 우동 가격도 정부가 관여를 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우유값도 우유값 200원 이런 거는 관여를 하는데 전세 월세 2천만 원 오른 이러는 거는 놔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래서 임대업자 정부라고 하는 거예요. 임대업자 정부. 이 정부가, 대출 정부. 예, 이 정부가 임대업자 정부. 서민이나 무주택자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나 그러한 하지 않고 입김센 쪽에 눈치만 보면서 정책을 입안하고 하다 보니까 아니 입김 센 게 아니고 자기가 곧 그 임대업자인 경우도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이요. 예, 그리고 정부 정책 위반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많아요. 예. 토지 많이 가지고 이 기자님 보셨지 않습니까? 저 장관 청문회 할 때 그 사람들이 집을 땅을 얼마짜리를 가지고 있나 이런 거 보셨잖아요. 그게 다 공시지가인데도 위장 전입이 그런 위장 전입도 그런 예, 목적하에서 다 이루어지고 그것까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예. 위장 전입 문제 말고 그들이 소유한 거를 보면 네. 무슨 주택, 무슨 상가, 무슨 네. 땅 이렇게 네. 갖고 있는 게 이게 쫙 나오는데 바로 그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네.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들이 친한 사람들이 대부분 잘 사는 사람들이 당연히 많고 그래서 이 빈자들 내지는 중산층들이 나서가지고 이 별도의 국회를 만들던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건 뭐 위험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자, 위험한 이야기인가 봐요, 기자님이. 자, 지금 답하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거기까지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정부에서는 어쨌든 그 뭐 부동산 시장도 좀 안정시켜보고 또 무주택자들에게도 좀 혜택을 주어 보려는 노력이었는지 하여튼 그래서 그랬는지 부동산 3법 이야기를 안 꺼낼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네, 지난해 연말에 그 부동산 3법 뭐죠? 주택법 또 초과이득 환수법이라든가 도시주거환경 개선법 이게 이제 부동산 3법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세 가지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 이것을 일명 민간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적용 안 하는 걸로 바꿔버리겠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나왔던 그 박 대통령의 그 불어터진 국수 얘기가 바로 여기서 비롯된 거죠? 예. 부동산 3법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거를 야당이 늦게 통과시켜줘가지고 이 불어터져서 지금 먹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신들이 하려고 해도 못하게 됐다 이런 비유해서 불어터진 국수 얘기를 꺼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요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 부동산 3법은 정말 이 독약입니다. 이거는 아니 지금 보면요. 그 얘기가 집을 싸게 사서 싸게 사게 해서 부동산 경기도 활성화시키고 전세 수요도 뭐 줄여보자 하는 게 이 부동산 3법의 목표가 아니었던가요? 집을 싸게 산다 이런 건 아니고요. 싸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가 그동안에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게 1990년대 말에 이게 폐지되었다가 다시 이명박 정부 때 이게 부활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분양가 상한제를 그때 이제 1900년대 말에 이걸 폐지시키고 나서 10년 동안 정확하게 3배 올랐습니다. 이 3배 이렇게 올랐는데 500만 원, 평당 500만 원 하던 아파트 가격이 1,500으로 딱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폐지를 함부로 시키는 게 아닌 거죠, 이게. 아닌데 지금 계속해서 건설업자 협회 막 이런 데서 맨날 이걸 이것 때문에 경기가 안 돌아간다는 식으로 요렇게 했던 게 이거고요. 그다음에 재건축 초과 이익이 나면 이건 환수하는 게 당연하죠. 이게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3년 유예시킨다고 하는 게 이제 그 두 번째고요. 그 부동산 3법 중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재건축 조합원 중에 이제 우리가 볼 때는 투기한 사람들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심지어 10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근데 세 주택까지 인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조합원 자격으로.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투기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좋은 말로 건설 경기가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냐면 집값이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에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도움이 법이네요. 안 되고 역행하는 것이죠. 무주택자는 그렇습니다. 이게 집값이 오르면 그래서 이런 걸 덩달아서 그래서 이런 거를 알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주춤주춤했던 겁니까? 아니면은 그건 새정치연합의 마음속을 들어가 보지는 못해서 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들도 이 건설업자나 이 임대업자들하고 친합니다. 제가 오늘 그들하고 친한 사람 이야기만 해서 그런데, 그 의원들 중에도 이런 건설업자나 이런 사람들하고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요. 네. 정말로, 세입자 생각하는 이런 의원이 아주 극소수에 불과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정치연합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새정치연합은 이 부동산 3법, 이거를 지난 연말에 통과시켜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통과시켜주면서 네. 그들이 약속받은 게 뭐냐면, 서민 주거특위를 국회에 신설한다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서민주택복지특위 얘기하는 거로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주거복지특위를 이제 서민 주거복지특위를 만든다. 그걸 야당 의원이 위원장을 한다. 이거를 일단은 이제 합의를 하고. 야당 의원은 지금 이미경 의원이 지금 특위위원장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경 의원님은 아주 훌륭한 의원님이어서 이제 이런 주거 관련해서는 이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법안도 내고 하는데요. 어쨌거나. 그런 합의를 하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를 한다. 요런 이제 합의를 하고 2월 달에 이제 이거를 설치하는 쪽으로 요렇게 하고, 서민주거복지특위를 이제 2월 달에 만든다. 해갖고 하여간 만들긴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이런, 전월세 상한제. 그런 걸 논의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계약갱신 청구권 이런 거 얘기도 지금 꺼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위가 좀 겉돌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특위가 지금 뭐 하는지 지금 특위는 구성이 됐는데 네. 그리고 이 특위가 몇 차례 열렸었죠? 몇 차례 열렸었죠. 열려서. 근데 이런 얘기를 한 번도 꺼내보지 못했다는 겁니까?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이런 거를 의제에 올려가지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세입자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주택을 이제 충분히 확보하는 거. 근데 그거는 이제 계획이 필요한 거고 또 투자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전월세 상한제 또는 공정임대료제 마음대로 막 지멋대로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전세가 월세가가 오르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리를 해야 된다. 임대료 관리. 이거를 하려면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된다. 아니면 이름을 바꿔서 공정임대료를 영국처럼 그런 이름으로 도입해야 된다. 셋째는 기간을 지금 2년 살면 더 이상 주입 주인이 올려달라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데 이 지속적으로 살 수 있게 해야 된다. 최소한 6년은 거주권이거든요. 이런 건 이제 지속 거주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부에서 말하는 걸로는 이제 국회에서 말하는 걸로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어려운 말로 이제 있는 것이죠. 계약갱신 청구권. 그래서 지금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가 전월세 상한제 도입, 그 다음에 계약 연장권 이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지금 좀 해야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테이블에도 못 올리고 들리는 얘기로는 기업형 임대주택 이거를 반드시 하게 해달라 그러면은 이제 주거기본법 이런 거를 통과시켜 주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핵심적인 얘기는 지금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새정치연합도 문제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전월세 상한제로 2년인데 현재 이거를 이제 2년 연장해서 4년으로 하는 게 당론이거든요.
그리고 계약 연장은 그런 거고 5%또 상한제 한다고 하는 게 그들의 당론인데 네. 이걸 관철하려고 어떤 그런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를 않아요.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정말로 심각합니다. 문재인 당론으로만 당대표가 당론으로만 됐어도 정해놓고 그거를 실천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냥 그거를 자기들은 하고 있다. 우리가 소수당인데 어떡하냐 이러고 있다는 거죠.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관철하려고 노력을 하고 아니면 김대중 대통령의 벽에다 욕이라도 하라고 그랬는데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 여건물에 가서 욕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야당이 야당스럽지가 못하다 이 문제에서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지적하시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을 문제 이제 제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정해놓고서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문재인 체제가 이렇게 들어섰으면 문재인 또 대표님도 이런 걸 관철하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새누리당이 그런다고 해서 내버려 두면 안 되고요. 새누리당의 어떤 의원은, 나성민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가 필요하다고 또, 저번에 와서 토론조차 했습니다. 그런 의원은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도 마침 나왔으니까, 일단 새누리당하고도 적극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고요. 정말 새누리당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항상 그냥, 이런 문제 생기면 폭등한다는 둥,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를 해가지고, 그러고요. 최근에 유일호 장관께서도, 이 계약 연장권을 도입을 하면 폭등한다고 하면서 1989년도에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걸 예를 들던데, 그 폭등이 그게 객관적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관님께서도 공부를 좀 하시고 이야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답답하네요. 이 부동산 3법하고 서민주택복지 특위하고 맞바꾼 그런 형국인 것 같기도 한데요. 특위 만드는 것만 맞바꾼 거죠. 무슨 내용도 그렇죠. 지금 내용도 그랬으면은 새누리당도 이 특위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얘기를 보면은 주거복지기본법 맞죠? 네. 주거복지기본법을 아예 주거기본법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주택법에 주거복지법으로 집어넣어서 주거복지를 이제 좀 일부 포함시켰는데요. 주거기본법은 임기영 의원이 몇 년 전에 내가지고 야심차게 추진했던 건데 그동안에 다른 국회의원들이 특히 상대 당이 반응이 없고 그리고 당내에서도 그걸 그렇게 적극적으로 뒷받침 안 해주니까 이것이 그냥 그동안에 쭉 잠자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이게 또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바로 새누리당이 이제 일단 자기들 위주로 이 안을 좀 개편을 해가지고 이미경 의원 안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주도하는 안으로 바꿔가지고 안을 내놓은 게 이게 주거기본법입니다. 법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그렇죠. 법안인데 새누리당에서는 이거를 아예 인정 안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개별법이 만들어질 경우에 기존에 있는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주거기본법이죠. 주거기본법을 지금 정부 여당이 주도해갖고 자기네 주도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주거복지법이 주거기본법이 주거기본법인데 이제 이미경 의원은 주거복지기본법 복지자가 하나 더 들어갔네요. 애초에 그렇게 냈었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면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거는 주거기본법이다. 그걸로 하면서 그 전체의 이제 흐름은 옛날보다는 좀 진일보한 면이 있습니다. 이제 주거권이라는 개념도 좀 들어가고. 또 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 이제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거복지 그 관련된 그런 단체에 있는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정부 안을 놓고 이미경 의원 안을 각색한, 그런데 각색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바꿔버린 네. 그런 안을 뭐라고 하냐면 행정고시라고 합니다. 행정고시. 그러니까 행정에서 고시한 네, 법. 그러니까 자기들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그런 고시 그런 안인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민사회단체도 목소리를 이제 조금 이제 지금 내고 있습니다만 행정고지. 지금은 네. 서민복지특위에서 이미 단일안을 합의한 상태예요. 근데 합의했는데 그 안 중에 일단 강제퇴거 금지 문제 이런 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고요. 네. 주거 안전에 관한 이런 문제도 들어가 있지 않고 지하거주 문제라든지 또 집이 거의 쓰러져가는 이런 집에 대한 어떤 대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주거 안전 문제가 요즘에 심각하거든요. 지하거주에 임산부라든지 또는 노인이라든지 천식 있는 노인 특히 네. 그리고 아이들 거주라든지 이런 문제가 모두 다 심각한데 이런 문제도 들어가 있지 않고 또 적정 주거 기준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들어가 있지 않고 들어가 있지 않는 걸로 따지면 이것도 한 1시간 이야기해봐야 될 정도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에 1시간 얘기하자고요.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제 예, 처음에 예. 한 1시간 얘기하기로 했는데 1시간 넘어가 버렸네요. 오늘은 대부분 그래요. 얘기가 하다 정도로 보면 해야 되지 않을까. 예. 다음에 또 만나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고 들어보면 어떤 한 사안 가지고도 1시간을 얘기해야 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막 겉핥기식으로 막 빨리빨리 설명하고 넘어가느라고 왔는데도 벌써 1시간 10분이 훌쩍 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조금만 덧붙이면 주거에 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열심히 파고드는 사람이 적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국민 다수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 이런 것도 있어서 사실은 그래서 사회경제교육이라고 할까 이런 게 교과서에서부터 잘 이루어져 있고 또 국민들이 반상회 할 때 이런 때라도 이걸 좀 잘 알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아서 참 문제인데 마로니에 방송에서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고맙죠. 자, 아까 첫머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자들, 서민들, 무주택자들이 단결해서 목소리를 하는 대로 모아서 주장을 내세워야 된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이제 활동해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전국 세입자협회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별로 아니면 동별로 한 명만 좀 나서 주시면 그러면 정말로 많이 바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전국직 조직이 되고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지역 대표가 그 지역의 목소리를 주장을 담아 가지고 와서 또 중앙에서 정리하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가 되겠네요. 그거.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께서 내가 우리 지역에 아니면 우리 동에 세입자 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세입자 그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가서 이런 내용 저런 내용에 대해서 필요한 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방송을 들으시고 또 그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던 전국의 세입자 분들, 무주택자 분들, 우리도 이러한 조직을 좀 만들어서 힘을 좀 키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고 또 정확한 이러한 세입자 문제라든가 전세 깡통 문제, 법 문제 이런 거를 잘 모를 때는 대표님께 전국 세입자협회 최창우 대표님께 연락하면은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고 이 지역별로 뭉친다는 거는 우리 사회 전체를 좋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고 이건 거의 뒤집혀진 운동장에서 싸워야 되는 형편인데 거의 그냥 뒤집힌 운동장이면 다 사람이 떨어질 판이잖아요. 그거는 뒤집은 사람만의 권한
세계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지역별로 이렇게 뭉치면 지역에는 국회의원도 있고, 네. 국회의원 나가려는 사람도 있고, 또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 뭐 다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장 그리고 지자체는 또 거기에 관료들이 또 쫙 있고 공무원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들에게 목소리를 내는 게 지금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팩스 한 장이라도 보내고 면담 신청이라도 하고 그리고 또 플랜카드 걸어서 우리가 이렇게 뭉칠 수 있다 아니면은 이제 강좌도 하고 세입자 학교도 하고 뭐 세입자 교실도 하고 뭐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포털 사이트, 인터넷 포털 사이트 같은 곳에서 전국 세입자 협회를 검색하면은 맞죠? 그러면은 예, 그렇습니다. 사이트 카페입니까? 사이트인가가 준비되어 다음 있고 카페에 이제 있습니다. 예, 네이버나 전국 다음에서 세입자 협회. 전국 세입자 협회를 네. 검색해서 카페에 들어가서 상담 글을 남기셔도 되고 그곳에 예, 연락처를 그렇습니다. 찾아서 또 전화 상담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무주택자 여러분들, 세입자 여러분들 힘을 좀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 기득권자들에게 좀 압박하고 그래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 행복한 삶.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시대에서 주거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무조건 기간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좀 살면서 금전적 압박을 받지 않는 주거권 그리고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살 수 있는 주거권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오늘 전국 세입자협회 최창우 대표님을 전화에 모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고 뭐라고 꼭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힘들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거 현안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최창우 대표님, 예. 1시간 20분입니다. 좋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예, 제가 감사하죠. 더 듣고 싶은 많은 얘기는 다음 기회에 미루기로 하고요. 또 다음에 또 좋은 말씀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감사합니다. 날씨입니다. 남은 시간 좋은 시간 되시고요.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네. 내일 모레면 우리 집이 이사 가지롱 야고르지롱 우리 엄마가 이사 가면은 아파트에 일나가서 돈 많이 벌어서 깎아꼬까 사준댔지롱 재밌는 장난감도 사준댔지롱 야고르지롱 우리 아빠가 이사 가면은 공사장에 일나가서 돈 많이 벌어서 자전거도 사준댔지롱 아가, 우린 이사 가는 게 아니라 쫓겨나는 거란다. 사당동에서 상계동, 상계동에서 도남동, 도남동에서 서초동 꽃마을로. 아가야, 우리의 방한가는 이 세상 어디에도, 이 세상 어느 하늘 아래에도 없구나.